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류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한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양평 고속도로의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오늘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모니터링 정보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그리고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를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초과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충분한 요구였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한 요구였다고 보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했던 강경화 당시 장관이 이 일본에서 이게 그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다. 주권 사항이다. 이거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해에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권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국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후쿠시마 시찰단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타이완도 시찰단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타이완은 시찰단이 후쿠시마에 갔다 온 다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해제했는데 타이완 시찰단과 우리 시찰단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찰단의 단장이 누구였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유우키 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권 사항이 해당되는 타이완은요 민간 시찰단이었습니다. 타이완은 민간 시찰단인데 우리는 사실상 정부 시찰단이다. 주권 사항의 상대국 정부의 공무원을 정부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 타이완과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가 어제 안전치 기준치 이상 벗어날 경우에 즉각 중단할 것이고 모니터링 정보 공유할 것이고 다만 이제 한국 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했을 뿐인데 네. 지난번 타이완 시찰단과의 비교를 보면 이런 것들도 일본이 이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건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우호적 관계로 지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초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잠정 보류를 좀 요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있었는데 이 내용은 좀 빠지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있었던 이 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대통령의 이런 것은 예상과 예측이 충분히 됐던 거고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들은 채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하여튼 방류를 인정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자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도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한국민의 기초적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빤하잖아요. 실시간 정보 공유. 우리 전문가 참여, 네. 그리고 방사능 물질 초과 시에 즉각 중단.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도 못 들은 채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일본은 그냥 단단히 결심을 했고 몇 년 동안 IAEA의 목을 메고 이걸로 의제 전환을 하겠다는 어젠다 세팅을 딱 해놓고 이 길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의제 설정 내지는 국제 정치에 치밀하게 대응을 해왔고 대처를 해왔고 이런 때는 어떻게 이런 때는 저렇게 하는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국 정부가 그게 문재인 정부가 됐건 윤석열 정부가 됐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고 저는 자꾸 강경화 장관, 정의용 장관 얘기를 하는데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저는 점수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주권적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해상 방류, 해상 덤핑이 어떻게 그게 주권적 상황입니까? 이건 런던 협약에 의해서
해상 덤핑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90년대에 런던 협약에 사인을 한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음식물 쓰레기 해상 투기를 못하게 돼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겪은 바가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해상에 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어젠다 세팅에서 일본의 그 어젠다 세팅에 끌려가는 이런 우를 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만 이제 한일전 양국 관계의 시각으로 보고 자꾸만 그 반일 감정의 그 의지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논법인데요, 전형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국제법 위반입니까? 그럼 국제법 위반이면 문재인 정부 때 왜 저 그 국제법 위반으로 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동해에서 저걸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방류를 하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세계 모든 국가 그런 식으로 방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저기 국제법 위반이라면 당연히 그 제소를 해야죠. 저 무슨 국제 형사 저 재판소에 사법재판소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그 10명의 의원들이 예. 참으로 국제적인 망신인데요. 가갖고 이런 얘기를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중국에서 삼중 수소 그 함유량이 50배가 더 높은 후쿠시마 그 오염수보다도 그거 방류되는 거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고 후쿠시마 이거는 뭐 사고로 인해서 그가 된 거니까 비정상 오염수다. 그러니까 다르다. 아니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이분들이 기초적인 무슨 ABC라도 확인하고 이게 떠드는 것인가? 아니 그 성분 분석을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거하고 뭐 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거 그 객관적으로 그 측정을 해보니까 삼중수소 함유량이 50배가 높다고 나왔는데 그거는 뭐 그 사고로 인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고로 인한 거니까 다르다? 세상에 그렇게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제가 이 민주당 의원들 10명 가갖고 그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그렇게 뭐 농성하고 시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일본 신문들을 다 체크를 해봤어요. 한 군데도 보도 한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기시다 그 자민당 보수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마이니치 신문이라든가 도쿄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그 일본 내 진보들 리버럴 성향의 이런 데도 한 줄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스 밸류 자체가 이거는 없다.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헛소리를 떠들고 괴담이나 하는 사람들 얘기를 우리 지면 그 아까도 그런데 그 한 줄이라도 실어줄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본인들이 어떤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논의했던 게 다 사실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내놨는데 일본 외무성은 뭐 3대 요구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냈다 뭐 이런 것은 따로 없이 두 정상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으로도 보여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일본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일본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일본 국민들을 뭐 향한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교에서는요 서로 브리핑을 할 때 다르게 브리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서로 또 합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다르게 조금씩 각도를 다르게 브리핑한다는 것을 서로 사전에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요, 요번에 이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네. 우리가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서 8개 현 인근 7개 현까지 해서 8개 현 그 수산물 금지 조치를 오염수 방류 전에도 수입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더 안 하던 것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하다고 하지만 예. 우리 국민들 아직까지 깨림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런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해 나가는 데 대해서 한국 내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 그거를 아주 뭐 이렇게 집요하게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몇 마디 예, 말씀하시죠. 브리핑을 이렇게 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브리핑 이렇게 미국하고도 할 때 보면은 미국의 강조점과 우리의 강조점. 우리가 강조했는데 미국은 아예 뭐 침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다른 거죠.
미국의 어디언스와 한국의 어디언스가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고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전혀 귀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 의원 얘기 한마디씩만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10명 그렇게 가서 뭐 총리 관저 앞에서 하고 이러는 것 반대합니다. 그리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주권 사항이라고 얘기했던 강 장관의 얘기, 정 장관의 얘기, 저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정부가 했다고 해서 다 제가 편들 수 없어요. 이게 주권 사항이기도 하지만 국제법의 규율도 받는 거예요. 해상 덤핑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법 규율도 받지만 국제법의 규율도 받는 거고요. 삼중수소 모든 나라가 다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핵 연료봉이 지금 잘못된 거고 정상적인 원자로 발전해서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자꾸 섞어가지고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 관심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 3대 요구들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답변을 할까?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들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전문가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일본의 답변이 우리와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IAEA가 일본이 이제 IAEA에 이거를 의뢰를 하고 나서 IAEA 회원국 중에 11개국을 참가시키지 않았습니까? 검증에 우리도 들어갔고요. 그 중에 5개 국가가 시료 채취도 같이 했고 교차 검증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용 문재인 정부 그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 때 IAEA 이 검증 통과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도 단 거기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지난번에 그 원자로 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 정부 시찰단까지 갔다 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IAEA 그로시 총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방류 그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3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에 하겠다. 예. 우리는 거기에 지금 검증단에 참여한 국가 아닙니까? 참여했으면 아예 참여를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참여를 해놓고 예. 참여를 해놓고 나서 나 그거 인정 못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참여 결정은 민주당 정권 때 내려진 거니까 이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전문가 파견하자는 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본하고 앞으로 이제 그 예. 논의해야 될 대상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일 우호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지금 또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은 중국도 굉장히 뭐 국제적으로 이 부분은 좀 문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류 반대에 대해서. 근데 이 중국의 움직임이 뭐 우리 정부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중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중국의 입장은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자꾸 IAEA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IAEA로 관심을 말하자면 집중시키는 어젠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자력 물리학이나 원자력 공학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해양학 관련돼 있죠. 환경학 관련돼 있죠. 생물학, 의학 그리고 국제법이 관련돼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관심 국제기구가 다 이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무시하고 IAEA 하나로만 지금 좁혀놓은데 일본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거예요. 이랬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받거나 여러 가지 국제 정치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국제 정치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일단은 국제 정치 현실로 봤을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저는 저래서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IAEA가 11개국을 검증에 참여시키는데 중국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사인간에 고스톱을 쳐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자, 나 껴줘. 나 그 판에 들어가서 할게. 그래 놓고 나중에 와갖고 뭐 자기가 엄청나게 그 좀 뭐 피바가지라도 당할 것 같으니까 나 이 결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거 아니 4인 간에 그래도 그런 사람은 다시 안 껴줍니다. 중국은 그 11개국 검증단에 참여한 국가예요. 그리고 아까 삼중수소 함유량으로 따지면 후쿠시마보다도 50배 높은 거를 그냥 우리 서해안을 향해서 방류시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규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국제법적인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자기 멋대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 그리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순방지에서 이제 나오는 사진들이 많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천안함 모자를 이번에도 쓰셨어요. 이게 6월 때 그때 국제 박람회기구 예. 그때도 썼었고 또 청와대 개방하고 나서 산책하실 때도 썼었고 이번에도 썼습니다. 세 차례나 이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것 그 배경이라든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작년 3월 4일에 이제 검찰총장 사임을 하고 예. 6월 29일에 정치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시간차가 있었는데 자택에서 칩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하고 정치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던 그 시간들이었는데 2번 딱 공개 행보를 한 게 있습니다. 2번. 그게 한 군데가 전준영 씨 등 천안함 생존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한 거고 예. 그 모자를 그때 선물 받은 겁니다. 네. 두 번째 공개 행보는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에 그 견학을 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안보 두 가지 키워드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이미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키워드가 뭐가 될 것인가를 이미 그때 예고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게 뭐 한 번 결정하면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뭐 옷의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무슨 패션 감각이 탁월해갖고 뭐 고급 입고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예. 저 패딩 저것도 저거 5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착 패딩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소탈한 그런 데서 계속해서 본인 그런 또 철학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저렇게 착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런 사진들이 이제 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언론들은 하고 있는데 뭐 보시기에 뭐 어떠셨습니까? 그건 뭐 본인의 취향이죠. 예, 뭐 짧게 하고 싶은 패션을 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주제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이 이 일타 강사로 변신을 해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들을 좀 발언을 했는지 함께 좀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미사리 쪽에서 팔당대교 넘어서 양평까지 가는 이게 6번 국도입니다. 밀리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약도 없이 이렇게 길에 갇히게 되는 도로입니다. 2017년에 그러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이 구간은 해주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게 예타안을 왜 바꿨냐? 무슨 압력을 받아서 바꿨냐? 양평 군민들과 모든 정당들이 강화 IC를 설치해서 강화면과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노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화면 같이 보셨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뭐 이제 이 백지화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네. 저게 어떻게 백지화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양평 군민들 12만 5천 명의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평 군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원안이 아닌 두물머리 쪽에 아닌 양평 군민들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가 없는 원안이 아닌 대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이제 결과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뭐 그 현지 여론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그 양평 군수 시절에도 똑같은 그 주장을 그 건의를 국토부에 했던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외부 용역 2군데 맡겼는데 그때도 대안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는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대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양평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그걸 원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민주당이 이거를 사실은요 얼마 전에 이제 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 아닙니까? 네. 거기서도 저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민주당이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6월 초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퍼뜨린 더 탐사에서 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니까 민주당의 상임 고문인 이해찬 이분이 전주에서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 강연을 하다가 저거 윤석열 부부가 저거 헤쳐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 갖고 지금 고발돼갖고 지금 경찰 수사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후쿠시마 얘기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해갖고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속된 말로 장사가 잘 안 돼요. 안 맥혀요. 광우병 때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민주당은요 우리를 괴담 세력을 몰지 말라 이미 졌어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는 순간 민주당이 이건 졌구나 하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그러면 휘발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이거 갖고 때렸는데 이것도 지금 역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김부겸 총리의 유영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민주당 양평군수의 그런 거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저 백지화도 결국은 이제 양평 국민들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제를 단 것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끝나야 된다라고 저 영상에서도 이제 원희룡 장관은 발언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 일타 강사로 저걸 저는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26분, 어제, 예. 네, 26분을 어제 저녁에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뭐 제 전화번호가 아마 입력이 돼 있는지 원희룡 장관 측에서 아마 뿌린 것 같아요. 전 국민의 상당 숫자한테 뿌렸기 때문에 아마 전화가 엄청 나갔을 겁니다. 굉장한 돈을 아마 몇억 원 들어서 저걸 뿌린 것 같고 뭐 제작비에 얼마 안 들었겠지만 아마 저게 전송비가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설명은 잘 안 돼요.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축약한 것인데 이제 이게 이 논점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종점이 변경된 거, 그리고 왜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여러 사람의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를 포함을 해서 여러 사람의 땅 소유권 가지고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원장관의 원맨쇼입니다. 갑자기 그냥 불현듯이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백지화 선언을 한 이 원맨쇼 이 세 가지인데 노선 종점 변경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엇갈려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땅 소유권 문제는 뭐 여러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재벌급의 땅하고 구멍가게 땅하고를 지금 막 섞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민주당 인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것도 섞어놨어요. 예. 근데 김부겸 총리는 원래 총리가 되기 전부터 자신은 은퇴하면 양평 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땅을 180평 사놓은 겁니다. 180평하고 이게 뭐 축구장 한 5개 되는 거하고 이걸 섞어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유영민 전 실장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사실은 현지 주민들, 현지 정치인들도 많이 사 있지만 서울에 있는 온갖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마 양평하고 가평의 땅 소유권을 정말로 한번 조사해 볼까? 그리고 조사해 보면 아마 엄청난 사실들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래서 땅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석가를 해가지고 민주당도 그랬대요, 누구도 그랬대요 하는 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맨쇼는 지금 원맨쇼의 당사자가 일타 강사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일타 강사로서의 그 효율성, 효용성 뭐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이건 일타 강사를 뭐 100번 올려도 저는 좀 신뢰성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원맨쇼라고 그러시는데 시작을 누가 했죠? 더 탐사가 시작하고 민주당 상임 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께서 이거를 이제 세게 받아가지고 퍼뜨렸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요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특히 정치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이 하는 것은 반작용이죠.
작용을 누가 했지?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더 탐사 그런 그 언론이라고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허접한 매체가 무책임하게 퍼뜨린 그런 거를 이제 한국의 제1당 공당이 받아서 그거를 무책임하게 퍼뜨리고 뭐 한 거고 지금 뭐 축구장 5개 그 민주당 분들은 자꾸만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개인이 그거 갖고 있습니까? 선상 김씨 거기 집성촌입니다. 그 일가가 대대손손 거기서 이제 살아오면서 그거 보유하고 있는 게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 개인이 가진 것과 아까 김부겸 총리 뭐 180 몇 네. 평이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김부겸 총리 개인이 가진 거고 이건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가진 거 아닌가? 그거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고 축구장 5개라고 비교하는 게 그게 공정한 평가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 원희룡 장관이 이거 영상을 올리면서 제목에 이재명 대표는 이 영상에 답을 하기 바랍니다면서 일명 이렇게 태그를 또 했어요. 이재명 대표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응하게 될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응하지 않죠. 어제 그 국정조사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국면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걸까요, 원희룡 장관? 원영 장관은 사실 공방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공방을 해보자는 거예요. 팩트가 뭔지. 서로 입장은 다르더라도 그 팩트를 갖고 한번 제대로 된 토론을 해보자 이런 거고.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정쟁을 확대하자는 거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갖고 뭐 아무 말 대잔치를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걸 해보겠다 네. 뭐 이런 건데 어제 저는 이제 국정조사 하자는 거 보면서 네. 이 정상적인 게임에서는 이제 팩트와 논리에서 밀리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또 국정조사 제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국정조사는 정쟁을 좀 확대하는 거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 이 3가지 이슈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 종점 변경 문제 그리고 원맨쇼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신 의원 얘기처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으면 하면 되는 거죠. 국정조사를. 그게 뭐 상임위가 됐건 지금 상임위도 예. 뭐 국토위도 해야 되고 운영위도 해야 되고 상임위도 여러 군데 관련돼 있어요. 이게 뭐 아마 행안위도 또 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럼 뭐 상임위도 하고 상임위에서 또 틀림없이 뭐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정조사도 하고 아마 이것도 안 되면 뭐 수사도 필요할지 모르고요. 지금 뭐 이해찬 전 대표 지금 뭐 수사 들어갔으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아마 난무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도 불가피하게 할 거고 조사, 수사, 감사 뭐 다 지금 해야 되고 국정감사도 이제 10월이지만은 8월부터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자료 요구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수사, 조사, 감사 다 할 수밖에 없고 상임위 해야 되고요. 상임위도 여러 상임위에서 아마 이 이슈를 가지고 달려드려야 될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떳떳하다. 이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떳떳하게 임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공사는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하루빨리 좀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네, 그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30년 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8년 7년 후 얘기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30년 완공 그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된다라고 보고 네. 저는 간단해요 이거요. 양평 국민들 12만 5천 명 있잖아요. 주민 투표하고 결정하면 돼요. 주민 투표에 대해서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던데요. 어떤 점에서 이게 그런 좀 국책 사업에 대해서 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러니까 지적이 그게 있고요. 이제 그 주민 투표도 결정되면 그걸로 그걸로 모든 거를 다 결정한다 하는 게 아니고 참고용으로 예, 말씀하시는 참고용으로 건가요? 저는 주민투표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투표 요건에 맞느냐, 법적인 요건에서 약간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하도 지금 여야 간에 이거는 비상식적인 공방만 오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 민주당 현역 그 지역위원장 지난번 총선에 나왔던 사람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두물머리 놀러 가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뚫으려고 했던 거다. 이런 참 그 얘기까지 내놓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양평 국민들은 무슨 뭐 아닌 말로 호구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이 해당되는 그거를 정할 수 참고 결정령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빨리 이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방법들대로 다 일단 해소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함께 진행해도 상관없죠. 근데 갑자기 지금 백지화하는 이 원맨쇼는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맨쇼는 원맨쇼대로 정리를 그럼 원장관이 하고요. 원장관은 자꾸 민주당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이 사과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원맨쇼의 당사자인 원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이것대로 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것이 양평 군민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게 연결되는 하남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하남시에 지금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동쪽 지역의 여러 그 인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이 문제를 양평군만의 문제로 좁혀서 얘기하는 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지역의 군민들, 시민들이 관련된 경기도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백지화를 성급하게 그것도 지금 본인 얘기로는 혼자 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장관이 혼자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대로 규명해 나가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이 도로 사업은 가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수의원님께 민주당 상황 좀 여쭤볼게요. 이상민 의원 5선이고 상대적으로 비명계라고 분류가 되는 의원인데 지도부가 해당 행위, 당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런 예. 정도 이상민 의원 정도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리고 침묵 관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의원 중에도 이 의견을 입으로만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생각하고 사석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보다 이상민 의원보다 훨씬 더 해당 행위를 심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빼놓고 이상민 당신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해당 행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좀 과정과 절차와 여러 가지 정도에서 지금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해당 행위인지를 좀 분명히 규정을 하고 네.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징계위원회에 올려야죠.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구두 경고를 하면 이 사실상의 징계에 해당하는데 이건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절대로 승복하지 않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 이 앞으로도 또 비슷한 일들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강한 경고를 하겠다라고 지도부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마 이렇게 못할 겁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 유쾌한 결별인가요? 예. 그 얘기 그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 이상민 의원이 이 뭐 전제가 있어요. 몇 개의 전제를 걸고 이렇게 되면 근데 앞에 갖다 빼고 유쾌한 결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 해당 행위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마 최고위원회의 지도부의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정 그렇게 뭐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그럴 것 같으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돌리든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최고위원회에 만장일치였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경우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이게 친명과 비명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 이상민 의원 생각에 동의해라고 하면서 전현직 의원들이 몇 사람 나오고 아니면 또 비슷한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은 그러면은 뭐 당신도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경고할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최고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을 함부로 내놓고 이걸 또 브리핑을 하고 이러는 게 너무나 지금 서투르고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당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어떻게 그리고 좀- 정말로 예. 해당 행위를 지금 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든지 더 심하게 하든지 심한 짓을 했으면 네. 심한
징계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네. 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니 국민의힘의 당리 당략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민주당이 해주면 좋죠. 뭐 나쁠 건 없는데. 근데 김홍걸 의원을 복당을 시켰잖아요. 예. 예. 뭐 꼼수 탈당 뭐 이런 거 꼼수 복당 뭐 민형배 그 위장 탈당부터 해갖고 또 꼼수 복당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지금 혁신위에서 민주당 혁신위에서 논의하는데 김홍걸 의원은 이렇게 복당을 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그때 재산 신고 뭐 축소 논란부터 시작해갖고 전라남도에서 5억 원 뭐 북한에 소금 지원하겠다 해놓고 그거 지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 소명만 듣고 뭐 하자 없다 해갖고 복당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좀 쓴소리 한다고 그래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조금 저도 같이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혁신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낼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출범할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글쎄요. 이 영향력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이제 시각들이 많은데 뭐 어떻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기대하신 분이 뭐 앵커께서 기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할을 네, 제대로 수행하지 네. 못할 거라는 말씀. 왜 그러냐면 혁신위도 뭐 파동을 겪으면서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을 했고 네. 혁신위의 그 구성이 친명계 쪽 사람들로 거의 다 아니면 친명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의제, 두 번째 의제를 내놨는데 네. 그게 지금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요. 네. 꼼수 탈당 얘기를 하는 그 즈음에 바로 또 김홍걸 의원이 바로 복당 예. 조치가 돼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혁신위를 띄워놓고 혁신위를 이렇게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 일단은 좀 의심스럽고요. 근데 지금 혁신위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고 네. 어저께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네.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망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사실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또 뚜렷한 혁신위의 조치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혁신위가 만약에 정말로 지금이라도 네.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뭘 해보겠다 그러면은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새로 정해야죠. 그게 지금 혁신위를 가지고는 그런 의제를 정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혁신위가 내는 입장들이나 이렇게 뭐 혁신안 받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직격하는 것 정도로는 혁신위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보세요? 예. 왜 선거에서 졌는가, 선거에서 시리즈로 왜 졌는가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왜 국민들로부터 눈길을 받지 못하는가, 지도부 불신이 왜 나오는가, 그리고 지도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이재명 대표부터 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봐야죠. 그렇게 보겠다. 이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혁신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예. 뭐 좀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느낌을 예. 갖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말로만 우리의 안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만약 방 안에서 큰 소리 깨끗 지르는 그런 혁신위가 되는 거죠. 앞서 말한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지금 혁신이 이런 민주당 얘기들을 하면 그 민주당 이야기 끝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결국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행보 어떠냐 이런 이야기인데 김혜영 전 의원이랑 독대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에 좀 해석을 할 때 정해진 수순들이다. 정치인으로서 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김혜영 전 의원 만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부산에 갔기 때문에요.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손가락으로 꼽으면은 몇 사람 안에 김혜영 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혜영 의원하고는 그 이 대표가 친밀하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지금 김혜영 의원이 사실은 중앙 정치에 거의 얘기를 안 하다가 가끔 한 마디씩을 하는데 예. 뼈 때리는 소리를 하잖아요. 쓴소리를 좀 예. 근데 김혜영 얘기가 뭐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한테 들을 얘기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격려도 하고 싶고 또 격려도 받고 싶고 뭐 그런 심정으로 만난 건데요. 예. 이게 지금 한 1시간 정도 만난 걸로 제가 아는데 엄청난 의미를 지금 언론들이 부여를 하죠. 예. 이제 그만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지만 당 내외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예. 근데 또 친명 쪽에 있는 분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자꾸 해서 폄하를 해요. 그리고 이 대표와의 만남도 당원과 대표가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분석 자체가 자꾸 엇갈리는 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경계심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잘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대표와는, 잘하면 됩니다. 예, 다음 주 초에 만나는 걸로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알면 호우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예, 예. 뭐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러니까 주 초 내지는 주 중반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는 봐야죠. 예, 뭐 짧게 드릴게요. 두 대표의 만남에서 뭐 어떤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저 이낙연 대표께서 좀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네. 좀 다른 김대중 정신의 복원을 내걸고 하면은 한국 정치가 상당히 생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많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